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저는 오늘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해설을 마치고 조금 전에 파이아키아로 돌아와서 네, 잠깐 쉬고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을 해설한 사람으로서 또 오늘 아카데미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상 해설을 하면서 생방송 중에 정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게 마련인데요. 또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차피 제 편한 개인 채널이니까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잠깐 그 후일담을 나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큰 일을 끝내고 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갑자기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이라도 제 생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의 충동적으로 카메라를 켜고 사실은 굉장히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원래 새벽 한 5시 혹은 경우에 따라서 심할 경우에는 한 6시쯤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정반대로 제가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아주 1년에 하루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날이었었고요. 제가 어제 잔 것은 일찍 자야 된다라고 해서 새벽 3시쯤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만에 아침 5시에 일어났는데요. 2시간 자니까 뭐 비몽사몽이죠. 그래서 그런 비몽사몽의 상황에서 종종 챙겨 먹는 황진단이라고 있습니다. 황진단 하나를 우걱우걱 씹어 먹고 식빵에 잼을 발라서 간단하게 먹고 등등등 샤워하고 뭐 이러고 나서 네, 촬영을 하러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벼운 또 대본에 관한 간단한 리딩들도 하고 또 준비한 그 메모들을 제 스스로 준비했던 것들 체크도 하고요. 현장에서 또 자리에 앉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 50분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했으니까 4시간 10분 정도 방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몸 상태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저도 이렇게 방송 경험이 아주 적지는 않아서 그런 자리에 앉을 때 막 떨린다거나 막 긴장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말고 잘 해설을 해야 되고 귀한 시간 헛되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4시간 10분 동안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영상들이.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라서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커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요. 그렇게 앉아서 이제 안현모 씨랑 같이 하게 되는데요. 안현모 씨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프로페셔널입니다. 안현모 씨가 참 놀랍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일단 그 아카데미를 하기 직전에 이제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는 개봉 안 한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안현모 씨 옆에서 보면 극도로 성실한 사람이라서 그 모든 영화들을 사실은 영화 전문가는 아니실 수도 있는데 영화 쪽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들을 다 거의 일일이 챙겨서 대부분 다 봐오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언어적인 또 특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받아서 안현모 씨랑 같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됩니다. 뭐 감사하게도 안현모 씨도 비슷한 말을 해주시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잘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어떤 상상도 못했던 돌발 사태들 같은 것이 있거든요. 4시간 10분을 생중계를 하다 보면 더군다나 미국에서 송출하는 화면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BTS 같은 경우에 갑자기 나와서 이제 한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방송할 때까지도 BTS 나온다는 걸 몰랐거든요. 사전에 통지받지를 않으니까. 그런 정도로 사실 현장에서 임기응변으로 해나가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4시간 10분 동안 끝났는데 오늘 사실은 시상식이 근래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재밌는 시상식이었습니다. 일단 아카데미가 굉장히 노력을 한 것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카데미가 작년에 특히 이제 극도로 디프레스된 상황에서 치를 수밖에 없었죠. 코로나가 있었고 또 몇 년 동안 시청률이 더 떨어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올해는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으쌰으쌰해서 다시 시상식을 붐업시켜 보려고도 하고, 또 대중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꾸며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공연들을 많이 한다든지, 아카데미랑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뭐 대부 50주년 혹은 007 60주년 이런 것들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또 시선을 끌기도 하고 훨씬 더 대중적으로 이슈들을 다루게 되는 또 그런 일들도 하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시상자들이 나올 때도 옛날에는 이제 그 오케스트라 반주로 그 음악을 해서 중간중간에 시간들을 보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히트곡들, 예를 들면 무슨 슬래지해머라든지 마돈나의 뭐 라이슬라 보니타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 훨씬 더 분위기를 탄력 있고 대중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었죠. 3명의 MC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상 내용들도 예측에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측에서 벗어나서 시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더군다나 저처럼 예측 방송까지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측대로 다 간다는 얘기는 시상식이 별로 재미가 없고,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상상이 되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의도가 맞으면 맞는 대로, 또 맞지 않으면 예측이 맞지 않는 대로 재미가 있었던 그런 시상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빅 이슈가 생겨서 사실은 뭐라고 할까, 이 많은 그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런 디테일들 속에서의 변화들이 덜 논의가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코다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심사 자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영화상을 심사를 하는데 거기 갔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영화가 받았으면 하고 심사 견해를 말하는데, 또 다른 심사위원들이 코다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경론 끝에 만약에 코다가 상을 받게 됐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뭐 약간 그 봉준호 감독이 농담처럼 한 것처럼 로컬 시상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폄하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규모의 상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 저희가 투표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코다가 받든 파워 오브 도그가 받든 아니면 제가 올 아카데미 나온 작품 중에 제일 뛰어난다고 생각했던 드라이브 마이 카가 받든 아니면 듄이 받든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다만 4시간 정도 하다 보면 한 중간 한 3분의 2쯤 지나가게 되면 몸이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지켜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상들은 후반부에 있게 되니까 눈을 부릅뜨고 계속 쳐다보게 되죠. 코다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중반부터죠. 왜냐하면 오늘 그 시상식 분위기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동진의 파이아카에서 했던 예측 방송은 2주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고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WGA라든지 PGA라든지 이런 식의 상들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고요. 2주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코다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상황은 아니었었죠. 항상 아카데미 레이스를 보면 초반에 올라가는 영화가 있고 후반에 올라가는 리듬을 타는 영화가 있는데, 초반에 올라가는 영화는 반드시 시상에서 별로 좋은 결과를 못 얻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벨파스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막 치고 올라오는 영화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표심의 향방 같은 것들도 있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군중 심리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코다가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코다가 어떻게 작품상을 받았을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현재 아카데미의 이 투표 그 구조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휴먼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큰 옹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투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금 현재 아카데미에서 투표를 할 때 본선 투표의 경우 노미네이션이 아닌 다른 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한 사람만 혹은 한 작품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우주연상을 내가 투표를 한다고 친다면 5명 중에 뭐 크리스틴 스튜어트를 찍었다고 친다면 나머지 4명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투표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근데 유일한 예외가 작품상입니다. 작품상의 투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10편이 있는데 이 10편을 순위를 매깁니다. 자기가 투표하는 대로.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매기게 돼서 제출하는 일종의 선호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10편 중에서 1위 표를 얻은 그 작품이
1위표를 얻은 득표한 특정한 작품이 50%,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작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편이나 되다 보니까 50%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1위표를 가장 적게 받은 12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2작품의 것들 중에서 이거는 1위로 그들이 뽑은 12작품에서 1위를 제거하고 그들이 2위로 뽑은 작품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1위로 역산을 해서 이 나머지 작품들에 추가로 주는 거죠. 그래도 50%가 안 나오면 이번에는 9등으로 찍은 투표들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엔 8등, 7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50%를 넘는 작품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작품상을 받게 되거든요. 이 말인 즉슨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큰 문제 없이 다들 좋아하는 영화가 작품상을 받을 확률이 높게 됩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두 작품의 대결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는 파워 오브 도그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다지 않습니까? 파워 오브 도그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영화이고 이성적인 영화이죠. 반면에 코다는 따뜻한 영화이고 누가 봐도 기분 좋은 영화. 저도 사실은 그 영화를 보고 기분 좋게 봤고요. 또 제 경우에는 사실은 영화 별점에 있어서 별 3개 이상을 주면 추천작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물론 별을 3개를 주면 그 작품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은 작품이고 평론가 입장에서 관객들에게 추천드린다라고 할 때 저는 별 3개를 주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다가 별 3개면 아카데미 작품상을 준 작품, 제가 별점을 매긴 것 중에서는 유달리 점수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호냐 불호냐를 따지면 저는 호 쪽이에요. 다시 말하면 추천드린다는 쪽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코다를 보면서 당시에 재밌게 봤었고 감동을 받았었고 특히 이제 이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이 성대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묘사를 보고 굉장히 찡하게 봤던 그런 구석이 있었거든요. 어쨌건 그러니까 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봐도 다 마음 따뜻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뭔가 좋은 영화를 본 것 같고 세상은 좀 더 온화하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죠. 이랬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갑고 우리를 이렇게 조여드는 스릴러, 그 다음에 이성적인 영화보다는 훨씬 더 뜨겁고 따뜻하면서 우리를 감싸주는 영화를 상대적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심의 어떤 흐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몇 년 지나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그때는 물론 투표 방식이 정확히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았습니다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누르고 작품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누르고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작품상을 받아? 더군다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지금도 전쟁 영화의 걸작으로 얘기하지만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요즘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훨씬 더 전에 보통 사람들하고 분노의 주먹 같은 작품을 보면 분노의 주먹은 진짜 걸작 중에 걸작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영화 좋지만 지금껏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억할 정도의 고전이 된 작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분노의 주먹을 누르고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고 가장 최근의 연기상 중에는 라미 말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보헤미안 랩소디의 어떤 열풍과 관련해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고 나면 나무주연상 정도를 받을 만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훌륭한 연기지만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어떤 표들의 향방, 표심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이 코다가 탔다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영화가 좋은 거죠.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많고요. 저도 다른 영화 정도는 아니지만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은 게 사실이고 실제로 작품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의 반증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해서 결국은 코다가 받게 된 거죠.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좀 갖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품상을 받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기분 나쁘다, 혹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 혹은 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후일담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 저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올 아카데미는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작품상 후보를 모두 10편을까지 낼 수 있는데 10편을 꽉 채워서 낸 건 지금 11년 만이에요. 그럴 정도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좋은 작품이 많았다는 뜻이고, 실제로 보다 보면 파워 오브 독 같은 작품, 또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브 마이 카 같은 두 편의 작품은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외에도 뭐 나이트메어 앨리, 또 뭐 리커리스 피자 뭐 등등등 좋은 영화들 굉장히 많았죠. 킹 리차드도 괜찮았고요. 뭐 등등 그랬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코다가 받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작품들을 제가 별점을 매김에도 불구하고 한 줄로 딱 일렬로 이 작품들의 완성도나 훌륭함을 늘어서올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5년, 10년 지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해의 아카데미 작품상은 누가 받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까 제가 보통 사람들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가지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크래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과연 코다는 거기서 예외가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카데미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다는 다른 영화가 받는 게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훗날 영화 팬들이 많이 얘기할 것 같은 영화 중에 한 편이 코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한 건 사실은 작품상이 아니고요. 각색상입니다. 작품상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작품상을 사실은 코다가 받게 된 것의 결격 같은 것, 결격이라기보다는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을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영화가 작품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작품이 뛰어나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작품이 뛰어나다는 건 기본적으로 영화에서는 연출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코다는 감독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감독상 5명 중에 코다의 감독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출이 뛰어나다고 인정이 되어서 후보에 들어간 5명에 조차 코다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상의 후보에도 못 들어갔는데 작품상을 받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더 이상한 것은 제가 아직 찾아보질 않아서 선례는 없습니다만 촬영상과 편집상도 후보에 못 들었다는 겁니다. 영화예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작품이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기술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는 촬영이고요. 하나는 편집입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어떻게 편집하느냐가 영화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작동하는 두 가지 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촬영과 편집은 굉장히 중요한데, 촬영도 역시 상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5편 중에 아예 후보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집 역시 후보에도 없어요, 코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출에도 5명 중에서 후보에도 없거든요. 그러면 촬영, 편집, 그 다음에 연출이라는 그런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에서 아예 후보에도 하나도 들지 못한 작품이 작품상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작품상 받는 게 좀 이상하다는 부분 첫 번째로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상까지는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인데, 화내는 거 아닙니다. 네, 코다를 좋게 보신 분들 너무 많은 것도 알고, 저도 심지어는 좋게 봤으니까 상대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각색상은 정말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각색상은 각본상보다도 더 치열하게 느낄 정도로 좋은 영화들 혹은 좋은 각색인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색상 후보에 있었던 작품 중에 파워 오브 도그가 있습니다. 파워 오브 도그는 원작 소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소설이고, 약간 묻혔다가 나중에 발굴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소설인데, 원작 소설은 시작부터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원작 소설을 영화로 굉장히 잘 각색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들죠. 제인 캠피언이 직접 각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작 소설에 있는 상대적으로 소설은 더 내용들이 방대하게 되겠죠. 이야기를 다루는 매체로서는 언어 예술을 다루는 게 시각 예술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높고 낮고의 차원은 아니죠. 거기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코디 스민 맥피의 아버지인 사람이 영화에서는 잠깐 자살한 정도로만 나오게 되는데, 원작 소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간추리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원작 소설에서는 암시만한 것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화에서 풀어낸 어떤 시각적인 방식이라든지, 원작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는 그것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시각 언어로 끌어들이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파워 오브 도그는 굉장히 각색이 뛰어나죠. 드라이브 마이 카도 각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역시 후보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라카미 하루키의 드라이브 마이 카만 그대로 각색한 것도 아니에요.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책에 있는 단편집에 있는 드라이브 마이 카를 중심으로 또 다른 두 편의 각본을 더 갖고 왔고, 이제 소설을 갖고 와서 세 편의 소설을 엮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든 케이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각색해낸, 그러면서도 이제 또 바냐 아저씨라는 체업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확장시킨 그런 방식조차도 사실은 하마구치 류스케의 각색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각색의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로스트 도터도 각색이 뛰어납니다. 엘레나 페란타의 소설을 각색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스트 도터는 굉장히 과언으로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그 미묘하게 뉘앙스를 옮겨내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훌륭한 각색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각색의 작품들이 없지 않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다를 준 거죠. 코다의 각색이 상이 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코다는 뭘 각색했느냐라는 거죠. 원작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라클 밸리인데 코다의 어떤 그런 작품으로서의 성취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라고 했을 때 작품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의성이잖아요. 근데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원작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한 7, 8년 전에 나왔던 미라클 밸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많이들 보셨겠죠. 이 미라클 밸리를 보면 실제로 미라클 밸리와 이번 영화인 코다를 1대1로 비교하면 상당 부분이 거의 일치하다시피 할 정도의 각색이죠. 어떻게 보면 캐릭터 해석부터 시작해서 특정 장면의 디테일들까지. 그렇다면 이 각색이 왜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혹시 이 투표한 사람들이 미라클 밸리를 안 본 건가? 그럼 미라클 밸리에도 안 보고 각색상에 투표한다면 그 투표가 과연 올바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제가 이제 투표한 사람들이 미라클 밸리를 안 봤을 거라고 가정할 수는 없죠. 당연히 보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라클 밸리라는 오리지널이 있고 그것을 각색한 코다가 있을 때 코다가 각색상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작품상보다도 각색상에 더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결과에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바로 잡아야 돼. 이런 사명감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상을 준다는 것, 더군다나 아카데미 같은 대중적인 상은 다들 한 해 잔치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좋은 게 좋다. 서로가 우리 좋은 영화들을 많이 이렇게 올해도 만들어냈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의 영화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긴 하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해설을 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해설할 때 그런 제 의견들을 부분 녹아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시간도 없고요. 또 그런 주관적인 견해를 너무 적극적으로 강하게 이거 뭐 나는 이 수상에 반대일세 이건 뭐 정말 쓰레기 같은 작품이지 쓰레기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균형을 잡아야죠. 왜냐하면 그 영화를 좋아하는 충분한 많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이제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만 오늘은 개인 채널이고 제가 그냥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 다 짐작하시면서 또 헤아려서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니까 작품상을 저 같으면 저는 파워 오브 도그가 받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마이 카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윌 스미스 얘기인데요. 제가 아카데미를 올해 13번째로 이 생중계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카데미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시간 정도 생중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미국의 어떤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이 만들어낸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실제로 시상자를 미리 알려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수상자를. 그래서 실제로 호명할 때 배우들이 모르거든요. 자기가 여우주연상을 받을지 나무주연상을 받을지. 그런 어떤 그 시상의 재미나 뭐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저처럼 해설을 하는 사람한테는 원고를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고가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는 물론 이제 훌륭한 작가님입니다만 이제 만들어 주시는 어떤 그런
대본들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대본 그대로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상황도 바뀌고 무엇보다도 대본에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할 수는 없죠. 저는 영화평론가로서 해설을 하러 나온 사람이니까 제 의견을 말을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카데미에서 지난 13번간의 시상식을 보면서 쉽게 얘기하면 별별 일들을 다 봤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몇 년 전에 많은 분들이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만 라라랜드가 작품상을 받은 줄 알았는데 네, 이 발표하는 그 종이가 바뀌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드 어웨이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봉투가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잘못해서 발표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라라랜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문라이트가 받아가지고 바뀐 사건이 있는데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잖아요. 아니 저런 일이 아카데미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너무 황당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진짜 아카데미 나름 그때도 좀 오래 했으니까 오래 중계를 하다 보니까 별별 꼴을 다 보는구나. 더 이상 이런 꼴은 없겠다. 아카데미 역사상 최고의 해프닝이겠다. 내가 본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격렬하게 섞였으니까 그걸 마냥 웃음거리로 삼을 수는 없는데요. 어찌됐건 오늘 윌 스미스와 크리스 락 사이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어떤 일이 있었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전에 그 라라랜드 사건보다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더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것도 앞으로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현장에서 제가 놀란 것도 그렇고요. 안현모 씨랑 이제 둘이 앉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면에 나오지 않고 이제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만 이제 송출이 될 때 미국 상황만 나올 때 있잖아. 이럴 때는 물론 저희가 지켜보긴 합니다만 저 사실은 자료들도 굉장히 방대하고 생방송이고 컨트롤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놓여있는 책상에 자료들이 쫙 있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그런 것들 보면서 막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현장에서 펼쳐지는 어떤 장면들 같은 거 우리가 못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게 펼쳐지는 거예요. 대부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빨리 다음 거를 숙지할 시간이다 싶어서 가끔은 그런 건 눈만 살짝 주면서 밑에만 보는 그런 상황도 많고요. 또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쫙 할 때 그럴 때 바로 이때다 싶어서 또 한 2, 3분 나면 또 다시 또 자료를 보면서 그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통 이제 농담을 하게 되는데 아까 크리스 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크리스 락이 나와서 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시상하기 전에 크리스 락은 한때 아카데미에서 시상 그 MC 쇼 호스트로도 나왔던 사람이니까 농담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충 들으면서 이제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윌 스미스가 걸어 나가는 거죠. 그러더니 이 뺨을 때리는 그 장면이 이제 송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각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카데미와 기상천외한 각본들을 짜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면 쉬우니까 제가 각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윌 스미스가 굉장히 태연히 걸어나가서 따귀를 때렸고 저는 처음엔 따귀 때린지도 몰랐어요. 주먹으로 날리는 신용만 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 락이 맞고 나서 이 수습하기 위해서 농담들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태연하게 크리스 락이 그 상황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또 짜여진 각본이구나. 근데 좀 굉장히 이상한 각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화면을 비추는 그 장면에서 윌 스미스가 이제 격한 마음을 담아서 너무 화가 나니까 크리스 락을 향해서 거칠게 말을 하는 욕설을 섞어서 그 장면이 나오는 순간 이거 실제 상황인가 보다 너무 놀란 거죠. 현장에서 저희 스태프들이나 뭐 안현모 씨나 저나 다 놀란 상황이고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고 사실은 대충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앞부분에 G.I. 조 얘기 정도만 들었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잠깐 보았을 때 그 제이다 핑켓 스미스의 얼굴 표정이 변하면서 불쾌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장면은 이제 사실은 이 아카데미를 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까? 제가 제대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 경우만 잠깐 제가 봤는데요. 아마도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스캔들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년이 흘러서 그 투표용지가 뒤바뀐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있으면 계속 호출되거나 호명되어서 이 사건이 또다시 이야기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없었으면 좋을 사건이죠. 왜냐하면 올해 아카데미는 사실은 화제들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쇼 비즈니스 특히 이제 시상식 이런 거 볼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하고 동양하고 서양하고의 어떤 문화가 차이가 있기도 한데 농담을 하다 할지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독설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미국의 농담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설들이 많고 사실은 오늘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독설들을 할 때마다 태연하게 앉아서 게스트로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보통 이제 MC들이나 프레젠터가 나와서 농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하는 농담이 너티 프로페서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람의 외모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농담에 모두들 깔깔하고 클럽하우스에 있는 사람,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웃는데 당사자는 못 웃는 이런 그 영화 속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야 정말 저 미국 사람들은 저 스타들은 앉아서 자기를 상대로 상당히 센 저런 농담들을 해도 껄껄 웃으면서 다 넘어가는 건가? 물론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평상시에 좀 조마조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문제가 된 크리스 락은 사실은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 락은 몇 년 전에 다시 말해서 이제 오스카 소 화이트라고 2016년도에 지나치게 백인들 위주로 오스카를 만들기 때문에 흑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시상식을 통해서 어떤 농담과 혹은 직접적인 연설과 이런 걸 통해서 격심하게 나왔을 때 그런 시상식 중에 하나의 크리스 락이 그런 쇼 호스트였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흑인들의 어떤 그런 차별받는 대우에 대해서. 근데 바로 그 시상식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동양의 아이들 한 3명인가 4명들이 이렇게 입혀가지고 나와서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동양인들에 대한 전형적인 어떤 차별적인 그런 농담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동양 아이들은 뭐 수학의 그러니까 뭐 회계사 농담이었던 것 같고 또 다른 농담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동양 사람이든 아니든 굉장히 안 좋은 인종차별 농담이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항의하기 위해서 농담을 섞어서 백인들을 공격하는 농담을 방금 전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또 아무 생각 없이 동양이 더군다나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다 대고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하면서도 본인이 잘못 말한다는 걸 생각 못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크리스 락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농담도 굉장히 안 좋은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자리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일부러 이제 그런 농담을 할 때 그 적재 앞에 깝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방어막 같은 걸 까는데 오늘도 무슨 농담을 했냐면 나 제이다 핑켓 스미스 당신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뭐 잘하는데 이런 농담을 깐 다음에 바로 그 안 좋은 배드 조크를 하죠. 그것은 G.I. Joe 2에 관한 농담이었습니다. G.I. Joe 2는 즉석에서 생각한 농담인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미리 준비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한 농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머리를 삭발한 채 앉아 있으니까 머리를 삭발한 여자가 앉아 있다. 90년대 나왔던 G.I. Joe 거기서 데미 무어가 삭발한 채 G.I. 제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훈련을 받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농담을 받아서 농담을 한 거죠. 그 농담이 안 좋은 건 외모 농담이지 않습니까? 외모 농담도 여러 가지 외모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농담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농담 중에 가장 기술이 쉬운 농담이 외모 농담이에요. 외모를 가지고 이제 농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웃음을 불러일으키기가 굉장히 쉽죠. 그 농담이 굉장히 공격적인데 제가 이제 이동진의 파이아카에서 우리 인간은 왜 웃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도 있어요. 뭐 그거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외모를 상대로 해서 누군가를 놀려대는 농담을 던져서 사람들을 웃긴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죠. 그런 면에서 그 농담은 저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크리스 락의 어떤 전력이나 더군다나 그 농담의 것들이나 또 그 농담이 애초에 여우주연상 후보의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남우주연상 후보의 윌 스미스가 나왔는데 윌 스미스가 가족을 동반했는데 물론 배우이지만 그 윌 스미스 상대로 농담을 하면서 그 옆에 가족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족을 비웃은 거니까 우리가 또 이제 당사자 욕을 받을 때랑 뭐 우리 가족을 욕할 때랑 그 감정적인 모욕감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욕하면 잘 못 참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크리스 락은 굉장히 안 좋은 일만 골라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크리스 락의 행동은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또 한 명은 윌 스미스죠, 당사자.
윌 스미스의 입장을 사실은 솔직히 현장에서 방송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윌 스미스의 사정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근데 어쨌든 크리스 락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말 속담에 웃느라고 한 말에 초상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농담을 던졌을 뿐인데 듣는 사람이 너무 모욕적이어서 초상이 나는 케이스,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일이 오늘 벌어진 거죠. 현장에서는 사실은 저도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삭발이네라는 걸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 신경도 못 써요. 왜냐하면 너무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윌 스미스를 보지 옆에 제이다 핑켓 스미스를 잘 안 보죠. 좀 있으면 나무주연상을 받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화제가 되고 그 농담을 하는 순간 솔직히 얘기하면 나가서 때렸을 때 왜 때렸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랐죠, 현장에서는.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게 진짜 때리는 건지도 몰랐고 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때린 거였고 그 욕을 하기 시작하고 욕의 내용 속에 내 아내 이름을 거명하지도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제이다 핑켓 스미스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정도는 알았지만 왜였던지를 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게 됐고 송출은 심지어는 끊어지고 오늘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위성상의 문제로 미국 측의 문제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그 짤막짤막한 순간에 또 바로 장편 다큐멘터리 시상하죠. 그 다음에 또 대부 아마 제 기억으로는 50주년에 관한 어떤 약간 코너가 있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 해설을 현장에서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는 윌 스미스 건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대부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찌됐건 그러다가 중간중간 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작진에서도 파악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급박하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도 사실은 막 옆에 이 무음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검색용으로 두고 있는 핸드폰을 두고 검색을 해봤어요. 영어로. 윌 스미스라고 쳐보고 하니까 막 뭐가 뜨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몇 가지를 캐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G.I. 조이 아까 내가 들었던 G.I. 제인 2와 관련된 농담 때문에 이 외모 때문에 비하가 됐구나 뭐 등등등 이런 걸 조금씩 알게 된 과정에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말을 하고 또 안여모 씨가 언어에 능통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해서 중간중간 해설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어떤 그 질병을 앓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삭발하고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이다 핑켓 스미스랑 윌 스미스랑 관련된 또 다른 스캔들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해설하면서도 아마 무슨 탈모 얘기 같은 것도 뒷부분에 붙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작진이 뒤늦게 알게 돼서 급박하게 알려준 것을 제가 이제 소화했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럴 정도로 저도 현장에서 이제 급박하게 그것을 캐치해 나가면서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 해설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은 다 알게 됐죠. 아내가 아프고 아픈 결과로 어쨌건 삭발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앉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니라 나의 아내에 대해서 외모를 그렇게 비하하는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하니까 윌 스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나가서 때리는 것은 전 절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때렸다는 행동 자체가 물론 저쪽에서도 먼저 굉장히 심하게 해서 모욕적으로 상처를 준 것도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사람을 나가서 뺨을 때렸다는 것 자체도 일단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크리스 락이 이것을 공론화했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이다 핑켓 스미스와 윌 스미스를 모욕한 거죠. 그러니까 윌 스미스는 그것을 물리적인 방식으로 공론화해서 때린 건데 공론화해서 상대방을 반박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저도 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현명한 방법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 일이 안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윌 스미스의 심정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욱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더군다나 2년 동안 영화계가 엉망진창으로 굴러가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심지어는 유니언 스테이션이라고 역 구석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올해 다시 이 극장으로 돌비 극장으로 와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 영화인들이 모여서 물론 미국 영화인들이지만 제대로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들 이렇게 뭔가 좋은 쇼를 만들어 보자라는 공감대가 오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중요한 할리우드 최고의 잔치, 동네 잔치죠. 그런 잔치이면서 어떤 비즈니스계, 쇼 비즈니스계의 큰 잔치인데 그런 잔치에 본인과 관련된 어떤 일 때문에 판을 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대한 민폐를 끼쳤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애초에 물론 선빵을 날리게 된 공론화를 시켜서 모욕을 했던 크리스 락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맞대응하는 방식에서 윌 스미스가 벌인 행동도 결코 잘한 행동이 아니다, 훌륭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런 생각이 그대로 맞아서 지금 끝난 상황인데 오늘 사실 할 얘기 많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변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파워 오브 도그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 너무 아깝다, 감독상밖에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코다가 작품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산적인 어떤 토론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을 받은 훌륭한 연기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화제 혹은 영화 산업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 혹은 결과적으로 우리 영화를 보자는 건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우리 영화를 보는 것인데 근데 그런 그 즐거움을 앗아가고 오히려 이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수많은 뒷담과 분노와 서로에 다른 어떤 경론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마음 상함과 이런 것으로 이어져 버렸다는 거죠. 물론 윌 스미스가 이 모든 걸 다 작심하고 예상하고 이렇게 해서 행동하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안타깝고 아쉽고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건 오늘 저도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말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들도 있었고요. 제가 했던 말에 그대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윌 스미스 사건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이 아카데미를 비롯한 쇼 비즈니스계에 단순히 그냥 그 구설수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예측이 어려웠던 건 여우주연상이었습니다. 짧게만 얘기할게요. 앞에 두 가지가 중요했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태미 페이의 눈을 봤습니다. 그 예측 방송을 할 때는 못 봤는데요. 그 사이에 태미 페이의 눈을 영화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급하게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두 배우의 연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앤드류 가필드도 연기 좋더라고요. 틱틱 보면서도 좋았지만 그리고 이제 제시카 체스테인인데 저는 지금도 저한테 만약에 투표를 하라면 지금도 크리스틴 스튜어트한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까지 보고 나니까 제시카 체스테인이 그 태미 페이의 눈으로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작품상에서 저는 드라이브 마이 카가 받았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파워 오브 도그가 받게 되면 저는 이견이 없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마음인데 제시카 체스테인은 사실 몇 년 전에 아카데미를 받았어야 됐을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죠. 근데 태미 페이의 눈에서의 그 소재 자체가 사실은 한국 관객들한테는 약간 생경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가스펠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사실은 추락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 태미 페이의 눈에서 이 제시카 체스테인이 보여주었던 뛰어난 테크닉, 네. 연기에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술이 굉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중반부까지는 이제 코미디 연기를 마치 극중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베티북 같은 목소리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연기를 해낼 때 정말 저 코미디를 천연덕스럽게 해내는 저 배우의 굉장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후반부로 가면 굉장히 처연해지죠. 이런 부분들까지 제시카 체스테인에 관해서는 또 제가 예측 방송에서 얘기를 못해서 추가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윌 스미스도 킹 리차드를 통해서 연기에 정점을 찍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배우 한 명이 영화에 끼치는 어떤 거대한 영향을 사실은 킹 리처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윌 스미스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 조연 배우 두 명도 뛰어난 연기를 했죠. 자, 사실은 뭐 오늘 무슨 얘기를 할 줄도 몰랐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저도 지금 막 그 시상식을 보고 온 그런 상황이라서 좀 전에 라면 먹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실은 커피도 못 마셔요. 왜냐면 커피 마시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4시간 동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만 마시고 우유 마시고 식빵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배고픈 상태에서 4시간을 끝내고 돌아왔더니 또 뒤에 약간 짤막한 인터뷰도 했거든요. 돌아와서 성수동에 있는 지금 파이아키아에서 이걸 하고 있자니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와서 라면을 여기 있는 세 종류 라면 중에서 뭘 먹을까 하다가 인생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속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2시간밖에 못 자서 피곤이 몰려옵니다. 자, 이제 빨리 업로드를 하고 저는 이제 좀 잠깐 눈을 붙이고 또 밤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어떤 이야기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있고 또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싸우지 않는 선에서 이런 얘기들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카데미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같이 보고 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중요한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네, 또 이렇게 또 제 생각을 수다 삼아 또 현장에서 막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생각들을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께 두서없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피곤이 몰려오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